안녕하세요 진리 여러분, JJ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렇게 요즘 유행이라고 국감까지 갔다 온 탕후루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탕후루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이렇게 시켜주셨어요. 맛별로 한번 먹어봐라 일단. 한번 지금 먹어볼 건데 딱딱하네? 사실 저는 단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1도 애초에 들지 않았었고, 아시잖아요, 저는 밀가루를 좋아하지 단당류의 맛은 그다지 한번 먹어볼게요. 그러니까 오 이렇게 어떻게 극혐이야. 근데 블루베리는 맛있는데 왜 블루베리를 설탕으로 코팅막을 해놓으니까 진짜 막 옛날에 우리 불량식품 먹던 달고나 같은 껍질하고 과일을 섞었어요. 아무튼 탄맛 나. 그 끝에서 그 달고나 탄맛. 딸기가 유명해요? 네. 과일은 설탕이랑 달라서 새콤달콤하거든요. 근데 그 맛을 설탕 코팅이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한 꼬치를 다 먹는다고요? 설마? 여튼 이렇게 해서 제가 탕후루를 먹어봤는데요. 되게 이게 가장 유명해요. 너무 딱딱한데? 한 입에 안을 탁 넣어요. 싫어요. 어, 190 먹었는데 진짜 거짓말. 다 먹은 것 같아요. 드셔보실래요? 맛있는데요? 그렇죠. 진짜 맛있는데? 맛있네. 너무 그 단맛이 너무 그게 참 좋아요. 그게 아니라 왜 먹는지 알겠네. 진심이에요? 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탕후루를 먹어봤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엄청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저 같은 사람도 있더라. 이게 요즘 그렇게 유행이라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디저트라며, 그리고 너무너무너무 좋아해서 심지어 집에서 엄청 많이 만들어 먹기도 한다더라 라는 그 탕후루군요. 그래서 과연 이 탕후루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괜찮은지, 이걸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유행하는 탕후루를 먹어봤는데요. 과연 탕후루 한 꼬치를 먹으면 몇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 걸까? 이거 다이어트 할 때 괜찮을까?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예상 칼로리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150에서 200칼로리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인터넷 정보가 있고요. 그에 반해 업체에서 만들어진 영양 성분표가 있는데요. 이 성분표에는 거의 탕후루 하나에 약 100칼로리 정도 된다라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정보의 편차가 굉장히 큰데요. 이쯤 되면은 이렇게 따지면 사실 칼로리 자체가 막 엄청 높은 간식류는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탕후루 몸에 되게 안 좋다고 많이 알고 있고 다이어트에도 안 좋다고 하는데 의외로 칼로리가 낮으면 게이르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칼로리만 놓고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심지어 과자보다도 칼로리가 낮을 수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냐면 탄수화물 단일제로만 이루어진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높은 칼로리, 고칼로리 음식의 조건 중에 하나는요,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높은 음식 같은 경우에 무조건 양이 작더라도 칼로리가 높게 책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아몬드, 그리고 콩, 이런 음식들은 지방의 함량이 높다 보니 같은 중량 대비 칼로리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오히려 칼로리 낮은 음식을 먹는 게 다이어트에 더 좋으니까 탕후루 먹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칼로리는 낮지만 탕후루를 비추천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것이 뱃살 직행 열차이기 때문이죠. 탕후루는 기본적으로 생과일과 설탕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음식입니다. 이 생과일은 다수의 과당과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걸 감싸고 있는 설탕도 마찬가지로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단당류이죠. 이 중에 포도당은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이런 인슐린 호르몬들은 우리 몸의 지방을 축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당은 거의 100% 간에 바로 저장이 됩니다. 간에서 대사할 수 있는 과당의 양은 굉장히 한정적인데요. 즉 포도당과 과당을 같이 묶어서 많이 먹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부에 체지방만 축적될 뿐만 아니라 그 안쪽에 내장 지방까지도 두텁게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복부가 단순히 살이 찌는 것을 넘어서서 안쪽에서부터 부피까지 차오르는 굉장한 문제성 복부를 만들게 될 확률이 큽니다. 혹시 내가 복부 비만이라서 너무 고민이라면 평소 내가 먹는 음식에 이렇게 과일이나 설탕류가 많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가 체크해보세요. 그런가 하면 잔잔바리 만병의 근원,
여러분들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장누수 증후군은 이 장내 세균이 과다 증식하게 되면서 이 장내에 점막이 손상되고 혈관을 통해서 장내에 있던 세균과 독성 물질들이 전신으로 흘러들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장누수 증후군이 있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거한 모든 증상들이 굉장히 만성적이고 확실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을 겪었을 때 그냥 피곤한가 보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장누수 증후군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여성분들 최근에 많이 겪고 계시는 자궁 내막증, 자궁 분종, 다발성 경화증,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들, 그리고 대장암, 나아가 당뇨, 그리고 대사증후군까지 각종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이런 장누수 증후군은 진단이 어렵습니다. 건강검진을 한다고 해서 당신 장누수가 있군요!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순전히 나의 증상을 가지고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예전에 식단을 하다가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고기만 먹고 음식의 밸런스를 신경 쓰지 않았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장누수 증후군이 왔던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겪었고 그때 제가 자궁에도 혹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생겼었어요. 그런가 하면 아토피도 생겼고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 알레르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이렇게 한꺼번에 찾아오면서 굉장히 몸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시기가 있어요. 특히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현대인들이라면 이 장누수 증후군 충분히 있을 법한데요. 특히 설탕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 이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나는 다른 데는 빠지지만 뱃살은 절대 안 빠져.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 과도한 당분 섭취는 이렇게 살 빼기 어려운 체질로 만드는 대사증후군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대사증후군이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등과 같은 대사 이상성 증상이 3개 이상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해요. 미국 국가 콜레스테롤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진단 기준의 수치와 복약 여부에 따라서 이 5가지 중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대사증후군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탕후루 같이 과당과 포도당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결합물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만큼 또 빠르게 떨어지게 만드는데요. 이는 인슐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체는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혈당 신호를 굉장히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인슐린은 우리 몸의 혈당이 올라갔을 때 그 혈당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이 혈중에 계속 남아있는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뇨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당뇨는 굉장히 중년 이후부터 걸리는 병이다 라고 알고 있었지만 요즘은 점점 더 연령대가 낮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유전적으로 가족력이 없다 하더라도 내 아이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만으로도 젊은 층에서 당뇨가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대사증후군이 생기게 되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높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이어트나 관리를 할 때에도 정말 치명적이에요. 일반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사용해서는 처음에 특히 살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음식을 아주 조금만 먹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살이 찌고 동일하게 식단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더라도 내 몸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끌어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가 하면 특히 복부 부분에 굉장히 많은 체지방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체형적으로도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이런 당분을 과다 섭취하게 되는 경우 이 당이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결합되는 당화 반응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당화 반응은 노화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당노화라고 불리죠. 특히 당분이 콜라겐 단백질과 함께 붙게 되면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콜라겐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피부 결의 변화가 생기면서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세포질 막에서 이 당화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셀룰라이트 생성을 야기한다고 해요. 셀룰라이트 한번 생기면 진짜 없애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가 하면 혈액 속에 혈당이 높은 경우 겨드랑이, 그리고 이런 목덜미, 사타구니 등등이 거뭇거뭇하게 착색되는 현상도 일어난다고 해요. 싫다 진짜. 이런 당노화들은 모든 정제된 탄수화물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설탕은 당노화의 촉진제인데요. 설탕이 정말 이만큼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 아셨죠? 그런데 탕후루에는 굉장히 많은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칼로리는 낮지만 실제 당류의 함량을 살펴보면요, 총 내용량 78g의 탕후루에는 21.5g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환산해보면 탕후루 꼬치 하나에서 30%는 설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하루에 권장하는 당분의 섭취량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한국은 성인의 경우 천연당을 모두 포함해서, 즉 과일이나 유당을 포함해서 하루에 50g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g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요. 우유를 한 잔 마시더라도 거기에는 거의 9g에 가까운 당분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두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하루에 디저트로 내가 먹을 수 있는 당분의 양은 정말 극소량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35g으로 어른에 비해서도 이 수치 자체가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 탕후루를 많이 먹는 것이 어린이들이라고 하니까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탕후루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사실 당분이 많은 음식이 탕후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탕후루 하나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병이 생기거나 죽거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안 좋은 음식도 솔직히 더 많아요. 전문가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가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탕후루같이 당분을 높은 음식 먹는 것, 저 또한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미각이나 아니면 호르몬 수용체가 완벽하게 발달되지 않은 청소년, 어린 아이들이라면, 혹은 가끔이 아니라 꽤나 자주, 그것도 자꾸만 생각이 나서 찾게 된다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가장 비추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중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설탕이 많이 들어와서 혈액 속에 당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이로 인해서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급격하게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위기를 느낀다고 했죠. 다시 당을 채우기 위해서 인슐린 저항성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단맛을 더 찾게 됩니다. 떨어진 혈당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설탕 중독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중독과도 비슷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프리스턴 대학에서 연구 결과로 당 중독이 마약 중독만큼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했는데요. 한 번에 많은 당류를 자주 섭취하게 되면 도파민이 활성화되고 마약에 중독된 것과 비슷한 뇌 활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강한 쾌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쾌감에 중독되기 때문에 더 많은 자극, 더 많은 당분을 더 자주 찾게 되겠죠.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이 힘들 때 이것들을 반감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 단 것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의존성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정말 끊어내기가 어렵고 건강 문제를 넘어서서 그때부터는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당 중독이 계속되는 경우 뇌기능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기억력 감퇴, 치매까지 다양한 질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라면 뇌발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당 중독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깊게 다루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그래서 ADHD와 이 당 섭취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너무 무서워. 애기들 먹이지 마. 솔직히 몸에 좋지 않다는 거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에 유행했던 디저트류들을 보면 넘치는 당분과 탄수화물에 혹은 이제 거기에 좋지 않은 지방들의 콜라보 조합입니다. 당연히 건강에 좋지 않고 질병을 조장하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SNS나 유튜브 영상에서 많은 이들이 이를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하면서 이 건강이나 음식의 정체에 대해서는 다소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의 유행하는 챌린지나 문화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약이나 담배는 유해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된 콘텐츠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피하는 반면 그것과 비슷한 해악을 주는 음식이나 술에 대해서 관대한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먹는 음식이 결국 나 자신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채나 자연식 대신 자극적인 배달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선호하는 이런 우리들의 생활 습관이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요요의 굴레로 우리 머리채를 다시 끌어 잡아당기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지만 만들어내는 사람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끊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음식과 건강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며 식생활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JJ는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콘텐츠를 들고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